네, 우리 전 세계의 애국 국민 여러분, 또 전국의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또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보수대 통합의 기치를 가지고 또 홍보하고 또 활동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 구정을 앞두고 건강하시고 또 가정과 모든 가족들에게도 평안히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총선이 세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10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종북좌파는 벌써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작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훔치고 청년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또 김덕영이라는 영화 감독이 건국전쟁이라는 제목으로 The Birth of Korea, 건국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국부 이승만 박사의 그 건국 과정의 이야기를 다큐 영화로 만들어서 이제 2월 1일부터 목요일부터 전국적으로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공화당과 정치가 조원진 대표님께서 단순히 정치개혁, 사회개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를 바로잡는 역사개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정복좌파는 정말로 거짓되고 왜곡된 그런 역사로 날조해 와서 정권까지 탈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님께서 국부 이승만 박사와 또 5.16 혁명, 반공무혈, 구국혁명의 한강 기적의 박정희 대통령, 또 자유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 이 세 분들을 계속 우리가 7년 동안 진실을 증거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또 때가 되면 이런 영화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제 2월 1일 전국적인 영화 개봉을 앞두고 이렇게 버스에다가 2월 1일 전국 극장 대개봉 건국전쟁, 교과에서 배우지 못한 대한민국 건국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보니까 이제 대전 지역의 시내버스 갔어요.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우리 공화당 버스 홍보하듯이 하는데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진은 바로 그 유명한 1954년 8월 2일 날 월요일 날 뉴욕시에서 베풀어준 티커테이프 히로 퍼레이드, 즉 영웅 행진을 받은 그런 사진을 게시를 했습니다. 지난주 제55차 방송이 바로 이 영웅 행진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단순히 영웅 행진을 받았다, 일반 사람들은 뭐 잘 몰라요. 그냥 뉴욕에서 환영을 받았나 보다. 그런데 지난주 제가 자세히 이 티커테이프 역사를 소개함을 통해서 이 영웅 행진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웅적인 사람들을 초청해서 환영해주는, 그리고 이 영웅 행진은 두 가지 컨셉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을 이제 설치할 때 그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의 국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취임 100주년을 기념해서 제2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웅 행진의 두 가지 컨셉은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를 위해서 싸운 세계사적인 지도자, 투사들을 환영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국부 조지 워싱턴과 같이 이렇게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위대한 국부가 있고 또 세계사적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있을 터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모시는 환영하는 컨셉이 영웅 행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원수로서는 제일 성대하게 이승만 박사가 환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196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또 최대 인파에 또 환영을 받은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이 영웅 행진만 가지고도 충분히 한두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은데, 우리 대한민국과 관련된 영웅들이 또 한
40여 명이 또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세계가 현대화되면서 문화예술에서도 많은 그 세계사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포츠 분야의 세계적인 스타들도 이제 환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여자 축구 올림픽 우승 때 그것이 이제 가장 최근에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받은 게 바로 작년에 그 코로나 방역 팀들이 이제 가장 최근에 받았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될 터인데,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유통일을 이룰 때 그 자유통일 지도자가 분명히 세 번째 한국인 지도자로서 이 티커테이프 환영을 받을 만한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는데,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김덕영 감독이 시사회를 하는 장면인데, 그 시사회 배경 뒤에 대형 스크린에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 지프차에 올라서 연설하는 그런 사진을 게시를 했습니다. 김덕영 감독이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알고 올렸는지 모르고 그냥 올렸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시에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 이렇게 지프차에 올라서 연설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포스트에도 그렇게 사용을 했죠. 대한민국의 탄생, 그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건국전쟁, 각본 감독 김덕영, 그리고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설명과 관련 인사들의 얘기를 쭉 했고, 위에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던 대한민국 건국과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다. 그래서 역시 이 사진을 게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또 얼마나 중요한 사건과 관련되는지를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이 사진이 바로 원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본 사진인데, 안타깝게도 이승만 박사 바로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제3대 미 8군 사령관 벤프리트 대장인데, 안타깝게 목이 잘린 그런 사진이 게시가 됐고, 밑에 이제 장병들이 훈시를 듣는데 빨간 걸로 표시했죠. 저분이 바로 제4대 제9사단장 박병건 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9사단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리고 이 9사단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역사를 담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이렇게 그 다음 사진에 이렇게 더 좋은 사진이 있거든요. 벤프리트 대장의 모습이 더 이제 완전히 선명하게 나왔죠. 그리고 이승만 박사의 모습이 있고, 또 박병건 준장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이 사진은 언제적 사진이냐? 1951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날짜 1951년 9월 14일 금요일에 바로 경기도 연천 캠프 예칠린에서 제9사단 재창설식을 하는 사진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9사단이 창설된 적이 있었지만 해체가 돼가지고 다시금 재창설식하는 그런 사진으로 제3대 미 8군 사령관 벤프리트 대장과 국부 이승만 박사의 그러한 그 전략, 국방안보 전략에 의해서 제9사단을 재창설하는 사진인데, 바로 제4대 사단장 박병건 준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제9사단은 언제 창설이 됐느냐? 제9사단은 언제 창설이 됐는가 하니, 1950년 10월 25일 날 수요일 날 과천 밑에 청계산이 있죠. 그 청계산에서 6.25 기습 남침 이후 최초로 제9사단이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9사단은 즉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서울 탈환작전을 성공하고 곧바로 38선을 돌파해서 이제 10월 1일부터 북진작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16일 날은 이제 평양을 탈환하게 되고 압록강까지 가는 그런 과정에 모든 유엔군과 국군이 이제 북진작전을 하니까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 남쪽에 이제 게릴라들도 준동하고 하니까
수도 서울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도 서울 방어를 위해서 최초로 구사단을 창설합니다. 물론 7월 달에 전쟁 중에 제11사단이 창설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 11사단은 이제 이런저런 부대들을 모아가지고 특별히 이 빨치산 게릴라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그 사단이 11사단입니다. 그러니까 구사단보다 먼저 만들어지긴 했지만 어떤 정예 보병 사단이 아니라 게릴라 섬멸을 위한 그런 그 부대를 이렇게 저렇게 조합한 그런 사단이었기 때문에 최초로 보병 사단으로서는 바로 제9사단이 국부 이승만 박사의 명령으로 수도 서울을 위해서 창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제9사단은 기습 남침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구국과 호국과 한강의 기적의 역사로 이어지는 놀라운 출발 사건이 제9사단 창설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사단장 중에서는 당연히 사단장급에서 제일 똘똘한 사람을 뽑았겠죠. 그래서 초대 사단장에는 장도영 준장이 27세로 사단장을 했고, 또 대령급, 중령급, 대령급 중에서 참모장급 중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 중령이 곧 대령 진급 예정자로 초대 참모장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 사진을 제가 찾을 수 없어서 대신 이제 비슷한 사진을 게시를 했는데, 왼쪽은 1950년 9월 18일 날 부산 구포 신병훈련소에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서울 탈환에 참여할 그런 신병들이 훈련을 받고 나갈 때 그때 이승만 박사가 참석해서 훈시하는 장면으로 이게 제 구사단 창설시라고 오해되는 그런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바로 초대 사단장 장도영 중장의 모습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때가 아니라 51년도에 이제 육사단장으로 그 유명한 용문산 전투에서 명성을 날렸기 때문에 훈공장을 받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사적인 사실은 제9사단 초대 사단장은 장도영, 그리고 초대 참모장은 박정희 중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제9사단이 이제 최초의 작전이 투입하게 되는데 언제냐? 바로 1951년 3월에 이제 북쪽으로 패주하는 인민군 제12사단을 소탕하기 위해서 이제 강원도 정선 지역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9사단이 강원도 정선에 주둔하기 때문에 바로 박정희 대령이 결혼하고 신혼 살림을 바로 정선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정선에 박정희 대통령 그 참모장 때 묵었던 건물이 있어서 그걸 이제 성역화하고 또 기념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때는 누가 사단장이었는가 하니 제2대 사단장 김종갑 준장이었습니다. 박정희 참모장보다도 5살이 아래죠. 그리고 이제 김종갑 동생이 이제 김종명이라고 그 형제가 또 장군으로 유명한 분인데, 자, 그래서 최초로 김종갑 사단장과 박정희 참모장이 12사단 소탕작전을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그 성공한 당시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민군의 그 무기를 노획하고 한 사진인데, 자, 왼쪽에서부터 보면은 제가 빨간 거로 표시한 거는 육군 참모총장 정일권 소장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대령과 동기동창이고 또 굉장히 친밀한 사이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옆에 파란색 표시가 바로 제2대 사단장 김종갑 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 거가 바로 작전국장 강문봉 준장이 되겠습니다. 강문봉 준장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령보다 6살이 아래고, 또 그 전에 청년 시절 말씀드렸을 때 박정희 사관생도의 모습에 영화에 감동을 받고 만주신경군관학교에 들어간 6년 후배 강문봉 대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바로 옆으로 옆모습이 바로 박정희 대령이 되겠습니다. 참모장. 그리고 오른쪽이 제3사단장 최석준장인데, 바로 이 12사단 소탕작전 이후에 이제
최석 준장이 제9사단장, 제3대 구사단장으로 부임하면서 참모장 박정희 대령과 함께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안타깝게도 1951년 5월 16일부터 22일 그 유명한 현리전투가 있습니다. 이 현리전투 때 중공군 제9병단이 그야말로 인해전술로 기습 집중 공격을 제3군단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3군단이 아주 개멸적 타격을 받는데, 그래서 이 3군단의 타격을 또 종복좌파들은 깽쟁이 또 왜곡해가지고 유재용 군단장이라든지 등등 이제 한국 국군을 아주 폄하하는데 많이 이용하는데, 여러분 중공군 구개병단 약 3배 이상의 그 규모를 가지고 이 한국군을 집중 공격했기 때문에 이런 타격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전투라는 것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데, 이런 패배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종북좌파의 전형적인 역사의 왜곡이요, 위대한 전쟁 영웅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국군이 이제 제3군단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3군단이 해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3군단 예하에 있던 구사단도 해체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때 사단장이 바로 최석 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참모장은 마침 그때가 어머님 추도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950년도에는 이제 전쟁 나기 바로 직전이었잖아요. 그리고 사면석방 돼가지고 문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어머님을 이제 뵙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1년도에 몸에 질병도 있고 해서 모친 추도식 때문에 병가를 간 사이에 이 참모장 박정희 대령은 여기에 참전하지 위해서 이 패배를 직접 겪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이 3군단이 개멸을 당하면서 이제 포로로 잡힌, 중공군에게 포로 잡혀서 인솔되는 모습이고, 오른쪽이 바로 중공군이 이 3군단을 이렇게 괴멸시켰다고 환호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만약에 중공군이 이렇게 1군단을 공격했어도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고, 또 2군단은요 이미 북진작전 때 북진하다가 중공군의 기습 개입으로 또 그때 이제 해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제9사단이 이제 해체가 되게 됐던 것입니다. 참고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그 최석 구사단장과 박정희 대령과의 이제 갈등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이는 같지만 그래서 갈등 얘기를 많이 하는데 6년 후에 다시 만나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제1군 사령부가 창설이 되고 1군 사령부 주관으로 최초로 원자전 훈련을 하게 됩니다. 즉 원자폭탄이 투하되는 것을 가상해가지고 시범훈련하는데, 그게 바로 1958년도 10월 21일 날 원주 1군 사령부에서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헬스톤 우박작전이었습니다. 그때 사령관이 제1군 사령관이 제2대 송효찬 중장이고, 그때 부사령관이 최석 수장이고, 그리고 제5대 참모장이 박정희 수장으로 이렇게 또 같이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3군단 괴멸과 구사단 해체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전쟁의 영웅들을 폄하하는데, 다들 유능한 장군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소장까지 진급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자전까지 하게 되는 그런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이제 제1야전군의 업적이라는 책자의 표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박작전 사진인데, 이제 빨간 표시를 제가 했는데 송효창 군사령관과 또 김정열 당시 국방부 장관이고요. 맨 아래에 있는 이제 포가 이게 이제 원자포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원자탄도를 설치해서 포격을 가하면 원자탄을 이제 포로서 떨어뜨리는 그런 원자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이미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 국군은 이렇게 성장해서 이미
원자전을 가장한 훈련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아마 그 이후로도 이 원자 폭탄을 가상 훈련들은 비밀리 했으면 모를까, 공식적으로는 없을 정도입니다. 워낙 이제 원자 폭탄 전쟁이 아주 심각한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험조차도 함부로 못하는데 이런 시범 훈련조차도 힘들었겠죠. 그러나 이미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는 58년도에 이런 훈련까지도 유치해서 전 세계에 있는 핵 관계자들이 다 와서 시범을 보게 됐고, 그거는 제가 또 따로 강의를 박정희 대통령 소장 시절의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구사단하고 연결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리치웨이 장군이 메가더 원수가 해임이 되고 리치웨이 장군이 부임하면서 중공군을 점점점 격퇴를 하게 되니까 이제 휴전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현리 전투에서 국군을 집중 공격을 받을 때 타격을 받으니까 이승만 박사께서는 벤프리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무기를 주고 우리에게도 훈련을 시켜주면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중공군을 섬멸할 수가 있다. 우리가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국군이 창설된 지도 얼마 안 되고 무기도 약하고 또 제대로 된 그런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벤프리트 대장한테 우리에게 미군의 좋은 무기를 대주고 훈련과 교육을 받으면 얼마든지 너네들이 안 도와줘도 우리가 단독적으로도 중공군을 격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군 강화 전략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공군이 점점 38선을 경계로 수렁에 빠지니까 이제 휴전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승만 박사께서는 휴전 이후에 우리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군을 현대화하고 또 정예화하고 또 강군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과 훈련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51년 5월 말에 제6사단장 장도연 준장이 용문산 전투에서 중공군 3개 사단을 이제 괴멸시키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8호까지 쫓아가가지고 화천 호수까지 쫓아가지고 괴멸시키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이미 바로 중공군이 허약한 국군을 집중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벤프리트 장군이 어떤 의미에서 6사단으로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공군이 6사단을 공격하도록 유도하고 또 이승만 박사는 6사단을 직접 방문해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또 벤프리트 장군은 6사단장에게 우리가 충분한 화력과 이런 것들을 도와줄 테니까 단단히 전투를 임해라 했는데 정말 중공군이 6사단을 포위해서 공격한 게 바로 용문산 전투입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의 그 정신교육을 받아서 전 부대원이 철모에다가 바로 필사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글씨를 써 전투에 임했고 또 벤프리트 장군이 전폭적인 화력을 지원해가지고 그래서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참 위대한 사건인지 자 왼쪽 사진에 보면 요거는 이제 10월달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국군 6사단이 중공군 3개 사단을 괴멸시켰다는 것은 정말 인류 역사상 최대의 공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군 수뇌부가 와가지고 잔디밭에 앉아서 장도영 그 사단장의 브리핑을 받는 모습인데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래서 28살의 청년 별하나 준장 장군이 이제 왼쪽에서 보시면 제가 빨간으로 표시했는데 바로 제9군단장 호지 준장 별 3개 그 옆에 수료탄을 찬 분이 바로 유엔군 사령관 별 4개 리치웨이 대장 그리고 그 옆에가 바로 오마르 브래들리 육군 원수 별 5개 오마르 브래들리 그 다음에 미 육군 참모총장 콜린스 별 4개 그리고 벤플리트 미 8분 사령관 대장 그래서 앞줄에 있는 별만 20개입니다. 그리고 그 뒷줄에 이제 사단장급 맨
그 오른쪽 뒤에가 이제 25사단장 별 2개가 보이고 별 2개 하나가 쭉 보이니까 약 40개의 별을 모아놓고 28세의 대한민국 청년 장군이 브리핑을 한다는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런 것들이 영화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말이 맞았잖아요. 너네들이 무기가 돼주고 또 훈련만 시켜주면 언제든지 중공군을 우리 스스로 물리치겠다고 하는 게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더 큰 역사가 언제 있었냐면 8월 달에는 해병 제1연대, 그 당시 연대장이 김대식 중령인데, 이분이 이제 종교감리교회 장로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도솔산 전투에서 또 대승을 하게 됩니다. 이 도솔산 전투는 원래 미 해병 1사단이 맡았었거든요. 여러분, 미 해병 1사단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강군이 바로 미 해병 1사단인데, 이 미 해병 1사단도 도솔산에서 결국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 해병 1년대가 참가했는데, 해병 1년대가 간단하게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가 뭐 난리가 났죠. 미 해병도 성공하지 못한 거를 우리 국군의 해병대가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해병대가 귀심 잡는 해병에서 그래서 해병대가 상륙작전에서 또 서울 수복작전에도, 그리고 결국 산악작전까지, 해병대가 산악작전까지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지상전, 참호전, 벙커전, 상륙작전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한 부대가 국군 이 해병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승만 박사가 얼마나 이 아이덴티티가 좋겠어요. 이 두 가지로 증명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벤프리트 장군이 적극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국군의 정예와 현대화, 강군화 계획을 실행하게 되고, 또 미국 쪽에서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니네가 도와주기만 하면 미국 필요 없어. 니네 미군들이 여기 와서 피 흘릴 필요 없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미군들의 인명살상보다는 무기를 대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훈련만 시켜주면 되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국군 현대화, 정예와 강군화 작업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세 가지 사건을 동시에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군을 세계 최강의 국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3대 계획을 1차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1951년 9월 12일 날 엘리트 장교들, 소위 주기 대위급 엘리트 장교들, 보병, 포병, 공병 등 엘리트 장교들을 선발해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 제1기생 파견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 물론 다 공짜죠. 다 미국에서 돈까지도 대주면서 공짜로 미국 유학을 받는데, 이게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이때부터 이제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장군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첨단 행정, 또 군사, 지식, 문화를 배워오게 되는 그 출발이 1기생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 출발했기 때문에 이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다음 날 바로 미국식 편제, 즉 미국과 똑같은 정예식 사단으로 제9사단을 재창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최초에 설립했던 이 제9사단이 혈리전투로 개멸돼 가지고 해산이 됐는데, 시범적으로 이 9사단을 다시금 재창설해서 미군 사단과 같이 적의 사단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증명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9월 13일 날 이제 그 재창설식을 이제 그동안에 미군의 훈련과 다 하고 이제 시범 훈련을 받는 게 바로 13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10월 30일에는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와 모든 것이 똑같은 시스템과 교재와 또 4년제와 또 복장까지도 웨스트 포인트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온 그런 4년제 육사를 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적어도 4년은 지켜봐야 되겠죠. 4년 동안 훈련받고 졸업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실제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제9사단 재창설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재창설식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벤프리트 8군 사령관하고 방문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4대 제9사단장 박병건 준장이 재창설식 초대사단장이면서 또 전체적으로는 4대 사단장으로 박병건 준장, 그리고 제2대 참모장이 바로 이현진 대령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는 이제 박정희 대령이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찾았습니다. 이현진 대령이 제2대 참모장으로 재창설식을 했고요. 그래서 화동 김영미라는 어린아이가 6살짜리 어린아이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꽃을 전달해 주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제가 이미 이 구세단 이야기는 이제 공식 카페에서도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서도 또 강연에서도 몇 번 했는데 제 강의를 미국에 있는 캐나다 이민자인 국악인 영미킴이라는 그런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바로 그때 화동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화동이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무용의 재능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국악인이 돼서 캐나다에 이민을 가가지고 캐나다에서 이제 국악 활동을 하는데 제가 공개한 이 사진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아주 재미난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6살 때인데도 아주 기억이 생생하다는 거예요. 뭐 워낙 특별한 사건 아닙니까? 이 국부 이승만 박사를 그것도 전선에서 최전선에서 만나고 한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동으로 꽃만 전달해 준 게 아니라 초립동이라고 무용도 했다는 거예요. 무용도 이승만 대통령과 벤프리트 장군 앞에서 무용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야크기 미국기가 막 하늘로 왔다 갔다 해서 막 폭탄도 떨어뜨리고 막 기총수도 하고 전쟁도 하는데 자기는 굉장히 무서웠는데 이승만 대통령 뭐 벤프리트 눈 하나 깜짝하고 모든 행사를 다 진행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은 다시금 말씀드리면 경기도 연천 캠프 예칠리라는 곳에서 한 것이고, 그러면 또 왜 여기서 했느냐? 원래 구사단은 그 청계산에서 창설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재창설식을 어디서 했냐? 경기도 연천에서 했는데 왜 연천에서 했느냐? 자, 6월 25일 날 북계군이 전 38선에서 동시에 기습 남침을 했는데 제일 먼저 뚫린 지역이 바로 이 연천입니다. 연천.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야말로 세상말로 이를 갈죠. 그래서 연천에서 일부러 제9사단 창설식을 하고, 그리고 그 바로 위가 바로 철의상박지 철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참 고도의 이런 전략적인 그런 그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뚫린 지역에 구사단을 재창설하면서 이제 여기를 수복하고 이제 북진 통일까지 가겠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이 후삼국 시대 때 태봉이라는 나라, 궁예가 만든 태봉이라는 나라, 후삼국을 통일하려고 했던 나라의 수도가 바로 이 철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공군을 물리치고 평화통일까지 비전을 바라보면서 제9사단 창설식을 여기서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이 구사단 재창설식은 그 당시 세계적인 국제적인 뉴스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동양에 최초로 미국식 사단이 생겨지는 거거든요. 물론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긴 했지만 일본만 해도 바로 구식 그런 그 군대 아닙니까? 물론 이제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최첨단이었지만 그러나 육군으로서는 그래도 구시대 그런 편제인데 최초로 미국식 그 사단이 정예사단이 대한민국의 구사단으로 창설되니까 이것이 세계사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종군 기자들이 참석을 해서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는 6.25 동란을 많은 역사 사진과 영상을 남겨서 영원히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1950년 7월 달에는 존 리치라는 분이 거의 100살까지 사신 분이죠. 미국 NBC 종군 기자인데 바로 라이프지 특파원으로 파견돼 가지고 많은 사진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유엔군이 또 작전하기 때문에 유엔군 소속 종군 기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각 언론사들의 종군 기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 8군 내에서도 통신대대가 있었는데 그 통신대대에서도 또 종군 기자들이 동시에 촬영을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또 제가 가지고 있지만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사진이 바로 이 구사단 창설식 사진으로 제가 수집한 것만 해도 약 150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존 리치라고 하는 종군 기자의 모습이 왼쪽의 모습이고요. 이제 그 제9사단 창설식을 위해서 장단 문산 금촌 쪽 기차역에서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문산에서 이제 연천 쪽으로 이제 가서 촬영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 각국의 뭐 영국 BBC 할 거 없이 미국의 뭐 NBC, 호주의 또 통신, 전 세계 공군 기자들이 종군 기자에 와서 취재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미 8군 직할대로 통신대대가 있었는데 이 통신대대는 항상 종군 사진반과 영상반을 동시에 운영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제 촬영반이죠. 무비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촬영을 잘 해달라고 또 우리 그 구사단 병사가 목마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이제 애만 소총을 가지고 시범 훈련하는 사격 모습인데, 그 왼쪽에 보면 종군 기자들이 보이죠. 그래서 한국인 종군 기자도 있고 미 통신병 기자도 있고 그래서 종군 기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가 놀랍게도 이 당시 그 촬영한 영상을 2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영어 설명 나레이션이 있는 영상이고 하나는 무성이지만 보다 더 자세한 영상인데,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영상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 주에 2번째 영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General James A. Van Fleet and Syngman Rhe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rrive at the 9th Army Training Center 15 miles north of Seoul. Here they inspect the results of the intensive retraining of South Korean troops. Under the supervision of a special corps of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s, the Republic's army has been turned into a first-class fighting force. The President watches the expert marksmanship of his troops and a run-through of an infiltration course. Ready for any renewed outburst by Red forces, these well-trained men show a steadfast determination to defend their country. These are newsreel pictures of military alertness in Korea. 예. 자, 보셨죠? 놀랍죠? 거의 뭐 2년 전, 72년 전의 영상입니다. 영상의 내용은 바로 국부이승만 박사와 벤프리트 장군이 제9사단을 재창설하는 식의 시범훈련을 참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중공군들을 격퇴하기 위해서 새롭게 미국식 최정예 사단이 창설된다. 그리고 훈련 모습을 보지만 뭐 폭탄이 터지고 기관단총을 쏘면서 그 밑에 철조망 통과하고 또 각계전투 포보 또 육박전까지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제가 보여줄 영상에는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바로 브리핑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사진이 바로 이제 제4대 구사단장 박병건 준장이 텐트 안에서 지휘소에서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과 벤프리트 장군 그리고 수뇌부들에게 이제 훈련 상황 브리핑하고 또 앞으로 이제 그 중공군을 어떻게 격퇴할 것인지 그런 이제 브리핑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9월 14일 목요일이지만 굉장히 이제 초가을 무더위, 햇빛이 찡찡 찌는 무더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막에서 아주 더우니까 벤프리트 장군도 이제 가슴의 단추를 이렇게 지키고 또 양복과 모자를 쓰셨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땀이 나니까 모자를 이제 벗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신 영상을 이제 더 자세한 사진으로 제가 하나씩 이제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바로 이승만 박사와 벤프리트 장군이 이렇게 아주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인격적으로 친밀했고 또 국제 전략적으로도 아주 친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모든 국제 전략, 군사 전략, 국방 안보 전략이 맞으니까 벤프리트 장군이 전폭적으로 도와주게 되죠. 이때 이승만 박사의 나이가 77세고 벤프리트 장군이 이제 60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아들뻘이나 막내 동생뻘 되죠. 그러니까 벤프리트 장군은 이승만 박사의 전략과 지혜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줘서 우리 한국군은 훈련과 교육을 시키고 장비만 되지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승만 박사를 이제 전폭적으로 도와주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항상 청년 시절부터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청년 시절부터 기도가 뭐는고 하니 하나님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뛰어난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평생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에게도 자유민주주의가 또 시장경제가 세워지고 미국과 같은 나라만 세워지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독립운동 건국활동을 했던 것이고요. 자기 자신도 조지 워싱턴 2년 만에 학사, 하버드 대학교 1년 석사, 프린스턴 2년 만에 박사, 5년 만에 인문학 박사를 끊는 세계사적으로 유일무이한 그런 지혜를 발휘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한민족에 대한 우리 민족에 대한 이런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공군까지 개입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에게 훈련과 교육을 시켜주고 지원만 해주면 우리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세계 최강의 군대를 만들 수 있다. 뭐 세계 최대의 국가도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한 것이고, 자, 여러분, 그래서 왼쪽에 보면 구사단을 이제 1년 후에 395고지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백마 고지라고 하게 되고 백마 전투라고도 하고 백마 부대라는 이름은 그때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제 구사단으로 바로 왼쪽에 보는 사진이 바로 구사단 모습이 되겠습니다. 구사단 마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제 아주 소년병과 같죠. 아주 애띤 소년의 소총을 점검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역시 좀 클로즈업 된 사진인데 요게 철모에 적힌 게 바로 그려진 게 창설 당시에 그리고 재찰성 당시에 구사단 마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미군 장교죠. 그래서 요게 하얀색이면 중령, 노란색 금색이면 소령인데 흑백 사진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아마 소령으로 보입니다. 참모급으로. 그래서 미군의 최정예 엘리트 장교들이 훈련과 교육을 시켰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최초 미국식 편제로 정예 사단을 창설하는 사건인데 자, 이 사진에 두 가지 중요한 모습이 보이죠. 자, 오른쪽에 보면 철모에 그 카드 스페이드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미국의 서양식 카드에는 다이아몬드, 하트, 그리고 클로버, 스페이드가 있죠. 근데 철모에 스페이드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왼쪽에는 미군 어깨 가슴에 사단 마크가 있는데 이게 바로 미국의 최정예 사단 중에 하나인 3사단입니다. 3사단. 자, 그래서 왜 이 마크가 그려져 있고 이 마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9사단의 이제 그 훈련의 핵심은 뭔고 하니 최종 각종 신무기를 도와줘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정예 사단의 핵심은 일개 완편 포병 대대가 소속돼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병 화력이 지원하는 그런 부대죠. 뭐 이전까지야 우리 군대가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포도 하나 제대로 없었는데 최초로 미국이 갖고 있는 똑같은 155mm, 105mm 포를 지원하는 그런 사단으로 포병 화력이 굉장히 또 중요했고, 이것이 이제 수병 훈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육박전, 또 각계전투, 고지점령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 보면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기병이었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바로 제9군단장 오 다니엘 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 다니엘 소장이 이런 훈련의 전체적인 것을 다 책임졌고, 그 밑에에 미군의 엘리트 장교들이 훈련과 교육을 시켰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그 당시 이제 참모총장은 누구였냐? 이종찬 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종찬 소장이 또 이렇게 우리 군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 당시 이제 에만 게런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형이었었는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비들을 테스트하고 또 시범 훈련하는 모습이고, 이종찬 육군 참모총장이 또 많은 경우로 시범 훈련을 참관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최소 각종 무기를 테스트하는데 바로 이승만 박사께서 직접 이렇게 보시기도 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요, 대령 계급장이 이렇게 세로로 하나 둘, 이게 이제 중령 계급장입니다. 그러니까 대령은 3개가 되겠죠. 소령 1개가 되겠고, 무궁화가 아니라 태극 모양의 동그라미를 하나 둘 셋을 한 개고요. 또 중위급은 이제 직사각형 막대기로 이렇게 역시 위서부터 아래까지 하나 둘 셋 게 이제 그 당시 계급장이었습니다. 이제 무궁화로 바뀌는 거는 1955년도경에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왼쪽 사진에 보면 이종찬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박병건 준장, 그리고 뒤에 미국의 또 엘리트 장교, 철모에 스페이드 마크를 단 장교가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이 오다니엘 소장은 그 당시 미 제1군 단장이었었는데, 미군 존 오다니엘 소장은 바로 전설적인 보병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전설적인 보병 장교로 일명 아이론 마이클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미군 역사상 최고의 보병 장교로 명성을 날린 분이기 때문에 1959년도 미국 보병학교 포터 베닝이라고 그러죠. 그 포터 베닝에 인퍼트리맨, 보병을 상징하는 동생을 세우는데 바로 이 모델이 된 분이 바로 오 다니엘 장군이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최고의 보병 사단과 보병 장교와 보병 부대를 이끌어 나가는 이 오 다니엘 군단장이 직접 훈련과 이런 것에 관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제9사단이 이제 이렇게 세계 최강의 보병사단으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미 정예사단의 핵심은 일개 포병 대대가 지원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포병 화력 시험을 이제 많은 경우로 보는 그런 장면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직접 이제 포병들이 이제 포를 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포가 유명한 155mm 호이처라고 하는 견인 곡사포인데, 포탄 한 발에 100만 원입니다. 800불.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105mm 같은 경우는 이제 50불, 약 70만 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포탄 하나 쏠 때마다 쌀한가마니가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군대는 어림도 없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승만 박사가 끌어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포병 화력 시험을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뭐 역시 우리 한국인 훈련시키니까 백발백중이죠. 그래서 그 백발백중 포시력 화변을 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이 포병 화력 시범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벤프리드 장군이 참 아버지를 모시듯이 친절하게 이승만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참 기뻐가지고 보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여러분 뒤에 보시면 이제 그 스페이드 마크를 단 미군의 정예 장교가 있고, 또 그 오른쪽에 이제 촬영반이 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이 스페이드 마크의 이제 비결입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보병 중대가 어디였냐? 바로 미 101 공정사단 제105 공수연대 제2대대 이지중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1998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전쟁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아실 거예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무대가 됐던 게 바로 제506 공수연대 제2대대 이지중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병사들이 철모에다가 스페이드 마크를 이렇게 장착하고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사진이 영화의 한 장면으로 톰 행크스가 주인공으로 이제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그런 중대장 역할을 했는데, 바로 그 철모에 스페이드 마크가 그려져 있죠. 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옆에 있는 이 장교는, 소령으로 보이는 이 장교는 바로 이때 참전한 용사로 최고의 보병 엘리트 장교가 직접 구사단의 보병 전술 작전을 지휘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히트를 하니까 미국에서 TV 미니 시리즈로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이 형제라고 하는, 그래서 이 영화를 시리즈로 만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제506 공수연대 제2대대 이지중대의 그 보병 작전 태평양 2차 세계대전 때 활약을 그린 아주 유명한 드라마의 그 이야기인데, 바로 그게 이지중대 이 스페이드 마크를 단 부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왼쪽에 우리 구사단 장병들에게도 오른쪽에는 구사단 마크, 또 이렇게 왼쪽에는 스페이드 마크를 달아서 똑같이 미국의 최정예 보병 중대, 분대, 소대, 중대, 대대 훈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은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나오는 영화의 드라마의 한 장면에 이렇게 쓰여. 그러니까 공수부대긴 하지만 일단 낙하산 떨어져 가지고는 보병 작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대의 훈련을 그대로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진에, 자, 더 재미난 모습이죠. 자,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 1944년 6월 6일 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했는데, 아이젠하워 연합군 사령관 아이젠하워 대장이 친히 상륙작전 전날 바로 후방에 투입해서 보병작전을 할 제101 공정사단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56 공수연대를 방문한 사진은 못 찾았고요. 바로 502연대, 502연대는 하트 마크를 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아이젠하워 대장이 거기 중대장 같은 분하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철모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죠. 이 하트는 102연대의 표식이고 106연대의 표식은 스페이드인데 106연대도 방문하셨는데 그 사진을 찾을 수 없고, 그래서 102연대 사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오다니엘 군단장은 이때 제3사단장으로 또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직접 참전 용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련과 함께 이 오다니엘은 직접 노르만디 작전 상륙하고 보병 전투를 했던 그런 분들이 우리 구사단을 가리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3사단 마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 거기까지 밖에 사진 안 갔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시간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 시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최고 보병 사단을 이끌었던 오다니엘, 그리고
이지중대라고 하는 이 506 보병연대. 그래서 이런 최정예 장교들이 직접 제9사단을 교육훈련시켜서 최정예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1년 후에 1952년도 10월 달에 그 유명한 철의 삼각지에서 중에 395 고지 전투가 치열했는데 그 전투에 구사단이 이제 중공군을 3개 사단을 괴멸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선봉에 섰던 게 이제 제9사단 30년대장 이믹순 대령인데, 그래서 이믹순 대령이 최초로 그 포탄에 의해서 아주 산이 다 잘리고 허옇게 된 그 모습을 바라보고 백마 모습과 같다 해서 백마고지가 됐고, 백마고지 전투가 됐고, 이승만 박사가 직접 참관해서 백마부대라는 명칭을 하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다음 주에 이어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못 보여드린 이제 훈련의 마지막 부분 사진과 다음 주는 그 이후 1년 만에 이제 제9사단이 백마고지 전투에서 중공군 3개 사단을 이제 박살을 내는 정예사단으로서 명성을 떨치게 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제9사단은 최초의 미국식 편제, 즉 글로벌 시스템을 적용해서 성공한 케이스고, 바로 이승만 박사는 군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시스템을 글로벌 시스템으로 맞춰가는 그런 인프라를 놓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글로벌 시스템 조직하에서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즉 하나의 제9사단은 하나의 샘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교육하고 배우고 하면은 모든 분야에서 뭐 축구도 말할 것도 없고, 스포츠, 예능, 또 행정, 문화예술, 또 경제 마찬가지예요. 이거의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제9사단 창설식의 사건이요, 그것이 증명된 게 백마고지 사건이라는 것을 다음 주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